1971년 내가 살던 집은 서울 변두리 달동네 한복판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낭만적이지만 그땐 왜 그렇게 숨이 찼는지 모르겠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려면 꼭 3번을 쉬어야 했던 돌계단 비탈길. 바람이 불면 신문지 조각이 날아다녔고 연탄 냄새는 마치 동네 전체의 향수처럼 늘 공기 속에 묻어 있었다. 첫 번째 쉼터는 동네 입구에 있는 큰 느티나무였다. 그 나무는 아마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것이다. 나무 껍질은 울퉁불퉁했고 어린 우리들은 그 나무에 이름을 새기곤 했다. 철수, 영희, 만수 누군가의 꿈과 이름이 뒤섞여 새겨진 그 나무는 마치 우리 동네의 역사책 같았다. 두 번째 쉼터는 중간쯤에 있는 공동수도였다. 늘 물이 졸졸 새어나와 주변이 질퍽했고 빨래 나온 아주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 수다를 떨었다. 어머, 오늘 배추값 봤어요? 에이, 또 올랐대요. 그런 대화를 듣다 보면 어린 마음에도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게 어렴풋이 느껴졌다. 세 번째 쉼터는 우리 집 바로 아래에 있는 김할아버지 집 담장이었다. 할아버지는 늘 대문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셨는데 나를 보면 꼭 한마디씩 했다. 학교는 잘 다녀왔나? 공부는 재미있어? 그 질문에 나는 늘 네라고만 대답했지만 사실 공부가 재미있는지는 잘 몰랐다. 다만 할아버지의 그 물음이 나를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비탈길을 오르다 보면 이웃 아저씨들이 늘 한마디씩 했다. 어이, 오늘은 늦었구나? 학교에서 혼났냐? 그 목소리가 한창 사춘기 앞두고 토라져 있던 내 마음을 괜히 누그러뜨리곤 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의 자녀를 대하듯 동네 아이들 모두를 자기 자식처럼 여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시절엔 온 동네가 하나의 큰 가족이었으니까. 우리 집은 판잣집이었다. 바람만 세게 불면 벽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양철 지붕을 때리는 소리에 잠을 설쳤다. 하지만 그 소리마저도 이제는 이상하게 그립다. 빗방울이 지붕을 두들기던 그 규칙적인 소리 마치 누군가가 우리 가족을 깨우지 않으려고 살살 두드리는 것 같았으니까. 여름이면 지붕이 뜨겁게 달궈져서 방 안이 찜통 같았다. 겨울이면 틈새로 바람이 들어와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어도 추웠다. 봄에는 황사가 창문 틈으로 들어와 아침이면 이불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 가을에는 그나마 살만했지만 낙엽이 지붕에 쌓여 비만 오면 물이 새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에서 보낸 시간들은 불편함보다 따뜻함이 먼저 떠오른다. 좁은 방 하나에 온 가족이 모여 잤고 밤이면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와 동생의 잠꼬대가 뒤섞였다. 그 소리들이 때론 시끄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가족이 함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집 앞에는 늘 흙먼지가 날렸다. 비포장도로였던 골목길은 차가 지나갈 때마다 먼지 구름을 일으켰고 바람 부는 날엔 앞이 안 보일 정도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씻지도 말고 그냥 밥상부터 드리라고 했다. 먼지가 씹히면 더 고소해. 엄마는 늘 그렇게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은 씻는 물이 귀했고 식사 시간에 온 가족이 모여야 했던 그 시절의 사정이 담긴 말이었다. 물을 기르러 공동수도까지 가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 비탈길을 올라오면 어깨가 아팠고 겨울에는 손이 시려워 울기도 했다. 그래도 그 수고로움 끝에 얻은 물로 얼굴을 씻으면 이상하게도 그 물이 더 깨끗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요즘처럼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 세상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 소중함을 저녁이면 달동네 위로 붉은 노을이 깔렸다.
그걸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졌고 조금은 가난해도 나름대로 행복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심지어 그때는 몰랐다. 그 달동네가 평생 내 마음의 고향이 될 줄은. 노을이 질 때면 집집마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저녁밥을 짓는 연탄 연기, 빨래를 삶는 연기, 때로는 무언가를 태우는 연기까지. 그 연기들이 노을과 섞여 하늘을 물들이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만들어낸 예술이었다. 그렇게 나는 비탈길 끝 작은 판잣집에 살며 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배우고 있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산수, 사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인내, 배려, 이웃과 함께 사는 법,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달동네에서 겨울이 오면 연탄은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다. 아침마다 골목에 연탄재가 산처럼 쌓였고 아버지는 새벽같이 일어나 연탄을 갈아놓고 출근하셨다. 아버지는 늘 손에 검댕을 묻히고 다녔다. 그래서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먼지 아버지라고 불렸다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속이 쓰렸다. 아버지의 하루는 언제나 연탄으로 시작되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어젯밤에 타던 연탄을 꺼내고 새 연탄을 넣으셨다. 연탄을 갈 때 나는 소리가 꽤 컸지만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도 깨지 않았다. 너무 익숙한 소리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뭔가 불안할 정도였다. 연탄불을 지필 때 아버지는 늘 신문지를 사용하셨다. 어제 읽던 신문을 돌돌 말아서 불을 붙이고 그 위에 연탄을 올렸다. 불이 잘 붙지 않으면 입으로 후후 불어서 불씨를 살리셨다. 그러다 연기를 들이마시면 기침을 하셨고 눈물을 흘리셨다. 괜찮다, 괜찮아.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하며 다시 불을 지폈다. 그날도 그랬다. 새벽 안개가 언덕을 덮던 어느 겨울날 아버지는 낡은 털모자를 눌러쓰고 연탄광을 들고 왔다 갔다 하셨다. 이 냄새가 좋다. 따뜻하잖아.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향은 따뜻함보다 가난을 먼저 떠올리게 했다.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버지는 정말 그 냄새가 좋은 걸까? 아니면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그런 걸까?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연탄 냄새는 분명 역했지만 그 냄새가 나는 한 집안이 따뜻하다는 증거였으니까. 아버지가 연탄불을 만지작거릴 때면 불꽃이 살짝 튀면서 주황빛이 번졌다. 그 작은 빛을 보면서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위해 오늘도 몸을 태우는구나. 어린 나도 어렴풋이 그렇게 느꼈다. 연탄불 위에는 늘 주전자가 올려져 있었다. 끓는 물이 필요해서이기도 했지만 집안의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주전자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방안을 촉촉하게 만들었고 그 덕분에 겨울철 건조함을 조금이나마 견딜 수 있었다. 가끔 연탄가스 중독 사고 소식이 들려오면 엄마는 밤새 창문을 조금씩 열어두곤 했다. 추워도 참아야 해. 가스 마시면 큰일 나. 그 말에 우리는 이불을 더 두껍게 덮고 잤다. 추운 건 참을 수 있어도 가족을 잃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 그날 아침 라디오에서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흘러나왔다. 작은 라디오 스피커는 잡음이 많았지만 어쩐지 그게 더 정겨웠다. 아버지는 라디오 소리에 맞춰 콧노래를 흥얼거리셨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더 슬프고 따뜻했다. 동백아가씨 아가씨 노래 들으며 춤을 춰요. 아버지의 콧노래는 음정이 많이 틀렸지만 그 어떤 가수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고 나는 그 순간의 평화로움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랐다.
아버지가 나에게 말했다. 너는 꼭 비탈길 아닌 큰 길에서 살면 좋겠다. 그 말이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세월이 자연스레 그 말의 무게를 알려주더라. 아버지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우리의 꿈을 위해 사셨다. 젊은 시절 아버지도 꿈이 있었다고 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고. 하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일찍 사회에 나왔다. 그리고 평생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때로는 막노동판에서 일하며 우리를 키우셨다.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마라. 공부해서 좋은 직장 다니고 따뜻한 집에서 살아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자식들의 미래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그 시간 아버지의 연탄 냄새가 내 어린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천천히 그러나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 냄새는 단순한 연탄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생의 냄새였고 사랑의 냄새였으며 가족을 향한 헌신의 냄새였다. 지금도 가끔 겨울날 어디선가 연탄 냄새가 나면 나는 멈춰서서 깊이 숨을 들이마신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올린다. 새벽마다 우리를 위해 연탄을 갈아주시던, 손에 검댕을 묻히고도 웃으시던, 우리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현재를 불태우시던 그분을. 달동네는 시끄러웠다. 아침이면 어머니들 빨래 방망이 소리, 점심이면 아이들 뛰노는 소리, 저녁이면 라디오 볼륨 싸움. 하지만 지금 와 생각해보면 그 시끌벅적함이야말로 우리 동네의 따뜻한 맥박 같은 것이었다. 철수야, 밥 먹어라. 영희야, 학교 늦겠다. 만수야, 엄마 심부름 좀 가자. 골목마다 엄마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그 소리들은 짜증스러운 게 아니라 애정 어린 관심이었다. 내 엄마가 아니더라도 동네 아줌마들은 모두 우리를 자기 자식처럼 챙겼다. 학교에서는 도시락을 책상 밑에 넣어두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친구 철수는 늘 고추장만 들고 다녔다. 야, 고추장 무치면 다 맛있어. 그 말이 왜 그렇게 자신감 넘치던지 나도 괜히 고추장을 빌려 밥에 비벼 먹던 일이 떠오른다. 사실 철순의 형편은 우리보다 더 어려웠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네 남매를 키우고 계셨다. 그래서 철수는 반찬을 거의 싸오지 못했다. 하지만 철수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고추장이 최고야. 밥맛도 나고 힘도 나거든. 우리는 철수를 놀리지 않았다. 그럴 수도 없었다. 우리도 비슷한 처지였으니까. 대신 우리는 서로 반찬을 나눠 먹었다. 내가 김치를 싸오면 철수와 나눴고 영희가 계란말이를 싸오면 우리 모두 한 입씩 먹었다. 그렇게 우리는 우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함께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우정이 되었다. 수업이 끝나면 우리는 달동네로 달려 올라왔다. 골목에는 널빤지로 만든 작은 미끄럼틀, 누가 버린 타이어 하나 굴려도 하루가 금방 갔다. 요즘 아이들은 놀이동산을 가야 웃는다지만 우리는 돌멩이 하나에도 깔깔댈 줄 알았다. 여름이면 우리는 골목에서 물장난을 했다. 공동수도에서 물을 받아 서로에게 뿌리고 물총 싸움을 하고 물웅덩이에서 첨벙거렸다. 아주머니들이야, 물 아껴 써야지 하고 소리쳤지만 우리는 웃으며 도망쳤다. 그리고 조금 뒤 몰래 돌아와서 또 놀았다. 가을이면 우리는 나뭇잎을 모아 불을 피웠다. 그 주위에 둘러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었다. 겉은 새까맣게 타고 속은 물컹했지만 그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간식이었다. 뜨거운 고구마를 후후 불어가며 먹는 맛, 그리고 친구들과 나누는 그 순간이 행복이었다. 겨울이면 우리는 눈싸움을 했다.
달동네 비탈길은 눈이 오면 위험했지만 우리에게는 최고의 놀이터였다. 눈으로 집을 짓고 눈사람을 만들고 썰매를 타고 비탈길을 내려갔다. 때로는 너무 빨라서 무서웠지만 그 짜릿함 때문에 또 올라가서 탔다. 그러던 어느 날 비탈길 아래 살던 순이 누나가 새로 산 고무신을 신고 지나갔다. 하얀 양말에 새까만 고무신, 그게 뭐라고 동네 전체가 웅성거렸다. 오, 순이네 잘 산다 하지만 누나는 부끄러운 듯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그 모습까지도 지금은 참 정겹다. 순이 누나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예뻤다. 하지만 예쁜 것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누나의 성격이었다. 늘 밝게 웃었고 동생들을 잘 챙겼으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왔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모두 순이 누나를 좋아했다. 누나네도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누나는 늘 깨끗하게 옷을 입고 다녔다. 아마 어머니가 밤새 빨래를 해주셨을 것이다. 낡은 옷이지만 깨끗하게 빨아 입으면 새 옷처럼 보였다. 그게 가난 속에서도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었다. 달동네의 아이들은 모두 비슷하게 가난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부러워하고 따라하고 웃고 장난치며 그 시절만의 방식으로 자랐다.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았고 아무도 자신을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았다. 가난 속에서도 웃음이라는 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그때는 몰랐다. 우리는 장난감이 없어도 놀 수 있었다. 땅에 선을 그어 땅 따먹기를 하고 고무줄 하나로 온종일 놀았으며 구슬치기에 열중했다. 가진 게 없었지만 상상력만은 풍부했다. 그리고 그 상상력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어른이 된 지금 나는 깨닫는다.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웃을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부자라는 것을. 우리 집 저녁 식사의 절반은 국수였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엄마는 꼭 양은 냄비를 꺼내 들었다. 둥글고 노란빛이 흐르는 살짝 눌어붙은 자국까지 그대로인 그 냄비. 엄마는 미리 무말랭이를 꺼내 씻고 대파를 송송 썰어 놓은 뒤 가스도 아닌 연탄불 위에 냄비를 올려놓았다. 그 연탄불 위에서 팔팔 끓던 물 냄새와 국수 삶아지는 특유의 구수한 향, 지금도 코끝에 스칠 듯 선명하다. 양은 냄비는 우리 집의 보물이었다. 결혼할 때 엄마가 친정에서 가져온 유일한 살림이라고 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냄비 바닥은 까맣게 그을렸고 손잡이는 조금 헐거워졌지만 엄마는 그 냄비를 정말 소중하게 다뤘다. 이 냄비가 우리 가족 배를 채워줬어. 엄마는 늘 그렇게 말하며 냄비를 쓰다듬었다. 엄마는 요리하는 내내 장기침을 했다. 에구,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 하지만 엄마는 늘 웃으며 말했다. 비 오는 날 국수 먹어야 기분이 풀리지. 그 말에 나는 마치 비가 와서 국수를 먹는 게 아니라 국수를 먹으려고 하늘이 비를 내려주는 줄 알았다. 엄마의 국수는 간단했지만 깊은 맛이 있었다. 비법이라면 무말랭이였다. 가을에 물을 사다가 얇게 썰어 말린 무말랭이를 육수 내는 데 썼다. 그 구수한 맛이 국수 육수의 기본이 되었다. 거기에 멸치 몇 마리, 다시마 한 조각, 그리고 엄마의 정성이 더해졌다. 국수가 다 되어갈 무렵이면 엄마는 간장 한 스푼, 참기름 반 스푼, 그리고 고춧가루 아주 살짝을 얹어 이게 최고야 하며 양은 냄비째 식탁에 놓았다. 나는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뜨거운 김이 얼굴을 톡 치는 느낌을 좋아했다. 엄마는 국수를 말아주실 때도 순서가 있었다. 맨 먼저 아버지, 그 다음 나, 그 다음 동생, 마지막에 엄마 자신. 엄마 그릇에는 늘 국수가 가장 적었고 건더기도 별로 없었다.
엄마는 국물만 있어도 맛있어.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엄마가 우리에게 더 많이 주려고 자신은 적게 먹는다는 것을. 그날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국수 끓는 소리와 신기하게도 박자를 맞추고 있었다. 아버지는 퇴근이 늦었고 동생은 엄마 무릎에 기대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식탁은 작았다. 네 식구가 앉으면 팔꿈치가 부딪힐 정도였다. 하지만 그 좁은 공간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서로의 숨소리가 들리고 서로의 온기가 느껴지는 거리. 그게 가족이었다. 엄마는 나에게 국수 한 젓가락을 더 올려주며 말했다. 너는 뭐가 제일 되고 싶어? 그때 나는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한다는 식의 멋진 이유도 아니었다. 그저 우리 가족이 이렇게 둘러앉아 국수를 먹는 일상만 오래오래 계속되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어린 마음에도 느꼈다. 이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비 오는 날의 정겨움, 가족이 함께 있다는 안도감. 그게 전부였지만 그게 전부였다. 국수를 다 먹고 나면 엄마는 남은 육수에 밥을 말아 먹었다. 국물이 아까워서 그래. 엄마는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은 국수를 우리에게 다 주고 자신은 배가 고팠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는 그걸 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물 맛이 기가 막히네 하며 행복해했다. 동생이 엄마 나도 국물밥 먹을래 하면 엄마는 자기 그릇을 반 나눠주었다. 그래, 우리 둘이 나눠 먹자. 그렇게 엄마는 늘 자신의 몫을 줄여가며 우리를 채웠다. 그게 엄마의 사랑이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엄마의 양은 냄비 국수는 단순히 한 끼 식사가 아니었다. 가난했던 시절에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따뜻한 의식이었고 엄마가 사랑을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건네던 작은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작은 기적이 내 삶 전체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힘이 될 줄 그땐 정말 몰랐다. 어른이 되어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마다 나는 그 양은 냄비 국수를 떠올렸다. 그리고 힘을 냈다. 엄마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버텨내셨다면 나도 할 수 있다고. 달동네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성곽라디오라는 조그만 가게가 있었다. 유리창엔 먼지가 뽀얗게 끼어 있었고 라디오 몇 대는 스피커가 찢어져 지직거렸지만 그 동네에서는 그곳이 유일한 뉴스 창구였다. 가게 주인은 박 아저씨였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늘 작업복 차림에 돋보기 안경을 쓰고 계셨다. 손에는 늘 땜질 도구가 들려 있었고 라디오를 고치는 모습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 같았다. 세심하고 정성스러웠다. 나는 학교 끝나고 종종 그 가게 앞을 기웃거렸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 때문이었다. 이미자, 배호, 남진, 나훈아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이면 달동네의 가난도, 숙제 걱정도, 심지어 비탈길도 잠시 잊히곤 했다. 가게 안에는 고장난 라디오들이 줄지어 쌓여 있었다. 박 아저씨는 하나씩 고쳐서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수리비는 고작 몇십 원. 때로는 돈을 받지 않고 그냥 고쳐주기도 했다.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주면 돼. 그렇게 아저씨는 동네 사람들의 귀가 되어 주었다. 그 시절 라디오는 단순한 전자제품이 아니었다. 세상과 연결되는 창이었고 위로이자 친구였다. 아침에는 뉴스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낮에는 드라마를 들으며 집안일을 했으며 밤에는 음악을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어느 날 가게에서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배호의 안개 낀 장충당공원. 잔잔하게 깔리는 기타 소리와 조금은 쓸쓸한 배호의 목소리 나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안개 낀 장충당공원 그 벤치 위에 앉아서 배호의 목소리는 슬프면서도 아름다웠다. 어린 나이에는 가사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슬픔은 느낄 수 있었다. 마치 비 오는 날 창밖을 바라보는 기분 같은 것. 그때 가게 주인 아저씨가 말을 걸었다. 저 노래 좋지? 배호가 참 명곡을 많이 남겼어. 아저씨의 그 말투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은 저 소리 같은 걸 어떻게 만들어내지? 그게 신기해서 더 귀를 기울였다. 박 아저씨는 라디오 수리공이었지만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가게에는 아저씨가 직접 쓴 노트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좋아하는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 그리고 그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의 감상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아저씨는 젊은 시절 가수가 되고 싶었다고 한다. 아저씨는 내 표정을 보더니 스피커 하나를 살짝 건네며 말했다. 고장 난 건데 버릴 거니까 가져가. 가지고 놀아. 그 낡은 스피커는 작동도 잘 안 됐지만 나는 보물이라도 된 것처럼 품에 꼭 안고 집에 올라갔다. 스피커를 받는 순간 내 심장이 뛰었다. 이유는 몰랐다. 그냥 뭔가 특별한 것을 받았다는 느낌. 세상의 비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열쇠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집에 와서 스피커를 이리저리 뜯어보고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나사 하나가 툭 떨어져 굴러가 버렸다. 엄마는 그걸 보며 웃었다. 너는 손으로 만지면 다 뜯어지는 재주가 있어. 하지만 나는 스피커를 만지며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다. 나는 몇 시간 동안 그 스피커를 들여다봤다. 안에 있는 자석, 코일, 진동판 모든 게 신기했다.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어떻게 사람의 목소리가, 음악이 나올 수 있을까? 과학의 마법이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성곽 라디오를 찾아갔다. 아저씨, 이거 어떻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박 아저씨는 웃으며 천천히 설명해 주었다. 전기 신호가 어떻게 소리로 변환되는지, 주파수가 무엇인지, 증폭기의 원리가 무엇인지. 물론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중요했다. 누군가 나의 호기심을 진지하게 받아주었다는 것. 어른이 아이의 질문을 무시하지 않고 성의껏 답해주었다는 것. 그게 나를 변화시켰다. 그때는 몰랐다. 그 낡은 스피커 하나가 나중에 내가 평생 좋아하게 될 소리라는 세계의 시작이었단 걸. 그 하루가, 그 작은 가게가 내 인생의 방향을 아주 조금 하지만 확실하게 돌려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곽 라디오는 몇 년 후 문을 닫았다.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라디오 수리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박 아저씨는 다른 일을 찾아 떠났고 그 가게 자리에는 슈퍼마켓이 들어섰다. 하지만 내 기억 속 성곽 라디오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음악을 틀고 있다. 달동네의 밤은 도시의 밤과 달랐다. 가로등은 몇 개 없었고 불빛 대신 창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노란 전구불이 골목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 그 불빛들은 마치 각 집의 숨결 같았다. 어디서든 라디오 소리가 겹쳐 들려왔고 누군가는 설거지하는 소리, 누군가는 아기 달래는 소리. 그렇지만 밤이면 이상하게 더 아늑하고 동네 전체가 하나의 큰 집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날도 숙제를 하다 말고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방 안에는 연탄불 냄새가 은근히 배어 있었고 어디선가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살짝 스며들었다. 아버지는 늦게 들어오셨고 문을 열자마자 기침을 하며 말했다. 아휴, 하루 종일 먼지를 몇 바가지는 마신 건지.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찌릿한 감정이 올라왔다.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그냥 그 목소리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 지친 모습조차 세상 누구보다 든든해 보였기 때문일까? 엄마는 아버지에게 따끈한 물을 내주며 말했다. 여기, 이거 마시고 쉬어요. 둘 사이의 말투에서 가난 때문에 생긴 짜증도 바쁜 일상 때문에 쌓인 피로도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은 순간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다. 우리 집은 참 작은데 왜 이렇게 따뜻할까? 돌이켜보면 그 따뜻함은 집의 크기 때문도 가진 것 때문도 아니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이미 우리 삶을 충분히 밝히고 있었던 것이다. 달동네의 밤은 그렇게 아름답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지금 내 기억 속에서는 가장 빛나는 장면으로 남아있다. 1971년의 봄은 유독 따뜻했다. 겨울 내내 시커멓게 굳어있던 언덕도 조금씩 초록빛을 드러냈고 아이들은 다시 비탈길을 뛰어다녔다. 봄바람이 불면 달동네 전체가 소란스러울 만큼 활기를 띠었다. 그날 나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새로 생긴 문방구를 발견했다. 작은 간판에 기쁨 문구라고 적혀 있었는데 간판부터 벌써 동네 분위기와는 달리 깨끗하고 반짝반짝 빛났다. 처음 보는 볼펜, 색연필, 노트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나는 유리창을 붙잡고 한참을 바라봤다. 문방구 아저씨는 나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갖고 싶은 거 있어? 구경만 해도 돼.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그 시절엔 구경만 해도 된다는 말이 정말 큰 배려처럼 느껴졌다. 나는 용돈도 없으면서 노트를 하나 집어들었다가 다시 놓고 또 집었다가 다시 놓기를 반복했다. 그때 문방구 아저씨가 작은 연필 하나를 내게 건넸다. 공부 잘해. 연필은 선물이다. 그 연필은 짧고 단단한 육각 연필이었는데 나는 그날 그 연필을 받으며 처음으로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돌아가는 길, 봄바람이 언덕 비탈을 타고 훨씬 가볍게 불어왔다. 나는 괜히 달리기 하듯 집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 연필 하나가 내 미래를 열어줄 열쇠라도 되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면 그건 단순한 연필이 아니라 어른들이 아이에게 건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응원이었다. 그 응원을 받은 아이의 마음 속에는 조금씩 변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 작은 변화가 내 인생의 봄을 만든다는 걸 세월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었다. 달동네를 떠나던 날은 이상하게도 아무도 울지 않았고 아무도 웃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짐을 챙겼다. 아버지가 몇 년 동안 모은 돈으로 드디어 비탈 없는 동네로 이사 가게 된 것이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부엌을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다. 그래도 이 집이 우릴 많이 살렸지. 그 말에 가슴이 울컥했다. 판잣집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지내야 할 겨울을 버텼고 웃음을 나눴고 서로의 마음을 배웠다. 집을 나오는데 비탈길 아래에서 순이 누나가 손을 흔들었다. 잘 가. 또 놀러와. 그 말이 왜 그렇게 서글펐는지 모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안녕이라는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비탈길을 내려갈 때 내 걸음은 자꾸만 느려졌다. 길가에 굴러다니던 깡통, 평소에 보이던 벽의 균열, 아이들이 놀던 돌멩이, 연탄재의 냄새, 그냥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그날따라 유난히도 또렷해 보였다. 트럭에 올라타자 달동네가 아래로 작게 작게 멀어졌다. 그 순간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이다. 그 말투에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수년간의 고단함과 미래를 향한 조심스러운 기대가 담겨 있었다. 나는 멀어져가는 달동네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고마워.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을까? 달동네에게? 그 시절의 나에게? 아니면 우리 가족을 지켜준 모든 순간들에게? 세월이 한참 흐른 지금도 1971년 달동네는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환하게 불을 켜고 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고 힘들었지만 아름다웠던 그 시절. 나는 결국 그 달동네 덕분에 어른이 되었고 세상을 배우고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나의 1971년은 이제는 사진도 기록도 거의 남지 않았지만 내 인생을 지탱해준 가장 중요한 기억으로 조용히 그러나 깊게 남아 있다.